특수상대성 그렇지만 그걸 뭐 물리학과에 수업하는 식으로 어렵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물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이렇게 수학이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뭘 풀어라 뭐 그런 문제나 그런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알게 된 이후에는 뉴턴 역학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건데 하지만 적절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모르고 살아도 사실은 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매우 빨리 움직이는 물체 그런 것들을 기술할 경우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우 미세한 물질 다시 말해서 뭐 원자의 세계 그리고 원자 속에 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그걸 또 부수고 나면 쿼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하려고 할 때 전자 한 개를 기술하려고 할 때 이럴 땐 양자역학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은 세계로 가면 양자역학이 필요하고 큰 세계에서 매우 빨리 날아가는 뭐 예를 들어 인공위성 그리고 뭐 빛 이런 건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이렇게 매우 빨리 움직이는 물체들을 기술할 때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필요하다. 이따가 파워포인트에서 살짝 나오겠지만 요새 GPS를 쓰지 않는 차들이 거의 없죠. 그런 상품이 되게 많지. 뭐 택시를 타도 다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요. 98년에 함부르크로 이사를 가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어요. 우리 그 같이 무슨 리무진 같은 걸 탔어. 근데 그 화면에 이 운전자 옆에 이렇게 TV 화면이 큰 게 있는데 지도가 나오는 거야. 우리 버스가 가는 길과 함께 막 그게 나오는 거야. 그냥 깜짝 놀라서 저게 뭔가. 물론 거기도 모든 차량이 다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아무튼 그 GPS 같은 걸 이용하려면 그 오차가 인공위성이 24개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좌표를 잡는데 그 오차가 매우 클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차선을 바꿔도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런 거 나온다며. 현재 오차의 한계가 한 5m에서 10m 된대요. 예를 들어 50m, 10배의 오차가 있다 그러면 뭐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세요. 그랬을 때 우회전하면 그게 아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돈 내고 그런 기계를 사서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그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상당히 높이 떠 있고 빨리 날아가거든. 물론 빛의 속도 같이 빨리 날아가진 않아. 근데 시계가 2개가 있는데 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있고 로켓에 똑같은 시계를 카피를 해서 실어놓고 날아가게 하면 내가 보기에 그 시계가 되게 오랫동안 가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뭐 촛불이 있어. 한 10시간 타면 10시간까지 타는 게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촛불을 올려놓고 내가 하나 들고 있고 하나는 로켓에 태워가지고 로켓을 보냈어. 그래서 계속 그 촛불하고 이 촛불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내 건 벌써 꺼졌는데 저건 꺼지질 않는 거야. 그런 현상을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 그러한 현상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중력장 어떤 질량이 있는 물질들은 서로 어떤 힘을 밀착 당겨 attractive force 인력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력장이 이렇게 강할 때 또 시간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이제 일반 중력과 관련된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무것도 없는 플랫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그냥 텅 비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GPS를 우주에 올리기 전에 그 비싼 돈을 주고 로켓에 실어가지고 인공위성에 올리는데, 그 상대성 이론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올린 거니까. 그랬더니 믿져야 본전, 그 서킷 안에다가 그 러직을 집어넣어가지고 시간 계산하는 것을 집어넣어 놨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스위치 오프 한 다음에 해보니까 에러가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재 그 기계들에서 그 두 가지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집어넣지 않으면 매일 10km씩 에러가 발생한대. 그럼 쓸 수가 없겠죠? 나도 모르게 별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반기에서는 뉴턴 역학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물론 이것이 틀린 이론이긴 하지만 up to uncertainty, 어떤 에라바 안에서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 무슨 판단을 할 때 100%라는 것은 물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잴 수 있는 어떤 양이 있을 때 그게 대충이라는 거지. 요번에 인 MC 스퀘어를 들어서 맨 앞자리 앉았는데 뭐 성적을 잘 받고 싶은가 보지? 또 학문에 관심이 있는가 보지?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얼마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6%. 어? 하여튼 1%? 비풀? 왜 이렇게? 수학은 별로 소용이 없다니까. 수학 잘해도 그 수학을 묻는 것은 아니니까. 좋아. 그 어떤 오차의 한계 안에서 맞는다면 그건 충분히 쓸모가 있으니까. 미시세계가 아니고 빨리 날아가는, 빛과 같이 빨리 날아가는 물체가 아니라면 뉴턴 역학으로 충분히 모든 그 물리 현상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이 교양관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했을 때 굳이 상대성 이론을 잘 몰라도 질 수 있어요. 여전히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뉴턴 역학이 올바른 이론은 아니지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국한된 영역,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던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뉴턴 역학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서 뉴턴 역학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 살짝 얘기는 하겠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지워놓고 우주 공간이 텅 비어있고 오직 한 개의 점입자가 존재했을 때 그것이 그 물체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질 거야. 그걸 하다 보면 이제 E equals MC 스퀘어라는 포뮬라가 왜 나오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오늘은 뭐 특별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준비한 것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뭔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물리 얘기만 말로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자, 익히 알겠지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이고 각 그룹 내부에 상대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과제 10점에 대해서는 그 인원에 따라서 금요일 날 최종 인원이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내가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종이로 숙제를 내는 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거나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EKU에 스캔한 자기 손으로 쓴 숙제를 스캔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월요일 날 그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지정 자석제를 할 것이고, 중요하죠. 8번 빠지면, 8번 이상 빠지면 무조건 F예요. 그리고 한 번 빠질 때마다 4점씩 떨어지니까 매우 큰 거죠. 과제물은 만약 이제 EKU에 올리게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그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문제를 매주 낼 텐데, 그거에 대한 모든 답을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 똘똘한 답이 나온 것 같다 하면 개별적으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제출할 필요가, 물리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EKU에 그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내가 봐서 남들이 봐도 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 공개를 해서 서로들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고, 더더욱이나 좀 어려운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입장에서 떠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감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소재와 접근법을 간단하게 주면 여러분 나름대로 주변에서 소재를 찾아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좀 이제 물리적인 문제를 격주마다 이제 내주려고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EKU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이 단답형,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이제 중간 기말고사에 나올 것이다. 대충 단답형 60-70%인데 한 40-50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글을 쭉 써놓으면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면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야 할지, 그 단어 암기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수업을 잘 듣고 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물리적인 개념이나 논리적인 어떤 접근법,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익숙해질 테니까 그 괄호를 채우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교재가 특별히 없을 거예요. 수업 시간의 내용과 그리고 뭐 읽을 거리,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위키피디아나 뭐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그 집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정보들을 좀 얻어서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무슨 책을 사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여기 한 사람이 이는 MC 스퀘어 재수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썼던 그 어려운 책은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걸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보면 알 테고, 이거 끝냅시다. 다음.
뭘까? 그 밑에 띄워져 있습니다. 요거? 아. 지금 마이크를 살짝 누르셔야 돼요. 소리가 잘 나서. 요거? 예. 얼마나? 이 턱 밑에 딱 가리면 또 소리가 안 나요. 잘 안 집히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날 때 내가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인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미루고, 좀 더 출발점이니까. 이미 MC 스퀘어는 이제 물리하고 관련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라는 사실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런데 과연 이제 물리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나가봅시다. 자연계는 우주 공간 속에 물질이 분포된 상태다. 맞아요? 이름이 뭐지? 오참물입니다. 오차물. 오차물은 물질이야? 물질이야? 아까도 내가 말하다가 헷갈렸는데, 물질, 물체, 이런 게 뭐가 다르지? 물질들이 모여서 형태를 이루면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떤 눈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을 땐 일단은 물체라고 할 것 같아. 영어로는 object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좋아. 여기 여러 물체가 있어. 미안한데 사람을 물체라고 해서. 여러 물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잘 곰곰이 보니까 좀 다른 점도 있고 유사한 점도 있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유사해.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어떤 좀 다른 사람도 있어. 오차물은 머리가 짧고 누구는 머리가 좀 길고 색깔도 좀 다르고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고.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그래서 쫙 찾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순간이 나타나요. 사람과 같은 유기체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훨씬 더 많지만 기본적인 어떤 구조나 그런 것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지만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것들 예를 들어 설탕. 설탕은 물체라고 할까? 물질이라고 할까? 소금. 이렇게 들어가면 물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되게 일반적인 단어로서 성질이 설탕이라고 그러면 어떤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설탕이라고 했을 때 그 서로 대화하는데 어떤 헷갈리는 게 없어. 잘 정의되어 있는 물체. 다시 말해, 그 성질이 동일한 것들은 물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object라고 하지 않고 matter. 어떤 불변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물체.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라고 할 텐데. 그런 물질이 분포된 상태. 사실 여러 개의 물체들이 있는데 의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른 물체가 사실 알고 보면 또 생명체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물리의 입장에서 보면 화학의 입장에서 보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 속에 어떤 원자가 있고 물리에서 봤을 땐 그런 원자 속에 보면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을 다 부수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를 다 깨부수니까
그 안에 쿼크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겉모양으로는 서로 다른 물체들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동일한 아주 몇 개 안 되는 fundamental particle,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더 이상 깰 수 없는 빌딩 블록, 이 어떤 그 짜맞추는 그 뭐라 그러지? 빌딩 블록, 이 우리 소꿉장난 할 때 나무 토막 이렇게 쌓는 거, 그런 것처럼 기본 단위가 되는 것들을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우주는 빈 공간과 전자, 쿼크, 그리고 빛,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 속에 일단 공간이 존재하고 공간 속에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물질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602호 강의실에 있지만 점심 먹고 나서 또 어디에 다 다른 데로 가겠지.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공간에 물질이 있는데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포가 시간에 따라 바뀌어. 왜 바뀔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물리예요. 그 물리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물리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 오차물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공부를 할까? 왜 고려대학교에 들어왔을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늘 딱 걸렸네. 배우고 싶어서. 단지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이게 배움이 어떤 목적일까, 수단일까? 취직도 해야 되니까 좀 이따 해야겠어. 오케이. 그 어떤 포뮬라가 있는 거야. F equal MA, E equal MC 스퀘어 같이 공부하면 취직할 수 있다. 자, 취직이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러면 그거와 동치인 게 뭘까? 우리 저런 귀류법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어? Reduction to Absurdity라고 하는데, 이렇게 쪼개고 보면 되게 미련한 답이 나오는 걸 귀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제 이런 거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P면 Q이다하고 동치인 게 뭐지? Not Q이면 Not P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좋아. 공부하면 취직한다 라는 공식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럼 취직을 못하면 공부 안 했다라는 건가? 그 동치이거든 사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취직한다라는 어떤 물리 법칙을 인식하고 그게 맞다라고 믿고 그거에 따라서 나를 그 공식에 대입해서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전에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장난으로라도. 그렇다면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와 같은 그런 중요한 쓸모 있는 명제를 찾아내고, 그런데 그 명제가 항상 참이어야 돼. 항상 참인데 오차물한테도 참이고 나한테도 참이고 우리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도 참이어야 되고 이 방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도 참이어야 되고 오늘도 참이어야 되고 내일도 참이어야 되고 구석기 시대에도 참이어야 되고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도 참이어야 돼. 그런 명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유사한 걸 봅시다. 요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 하는 포뮬라를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치? 그런 물리 법칙이 있다면 그거를 나만 알아가지고 혼자서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벌을 수 있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참인 명제를, 실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참인 명제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나눠서 그 지식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장 물리하는 사람의 목적이다. 근데 돈, 이런 경제 이런 건 되게 복잡해요. 사람의 생명 이런 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매우 단순해서 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물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입장인데, 물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되게 단순하게 봐. 뭔가 그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펀더멘털한,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물질들이 따라가는 물리 법칙을 찾아내고, 그 법칙을 찾아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내냐면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그 머릿속에 세계의 어떤 구조를, 우주의 구조, 자연의 구조,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구축시키는,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이제 고쳐져야 할 텐데, 그 뉴턴 역학이 틀려서 고쳐진 게 상대성 이론인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네. 그런 교정을 하고, 내가 참이라고 믿었던 명제가 진짜 참인가, 그 항상 의심을 해서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해서 바깥에 시장이 우리 사람들이지, 사람들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리법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활용을 해요. 여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달나라에서도, 태양에서도 원래 존재하는 거니까.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연은 규칙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규칙은 매일 바뀌고 매일 싸우고 그러지만 자연이 만든 규칙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역할이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물리의 연구 대상은 자연 세계. 그 자연 세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공간과 물질. 근데 그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새로운 축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된다. 공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여기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한 발자국 또 갔어? 없어졌지? 내가 여기 있던 상태와 여기 있던 상태는 서로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포가 자꾸만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하고는 조금 다른데 공간 속에서 위치가 변화하는 걸 기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그것이 물리의 연구 대상이다. 교수님,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예,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 관련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예. 그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깊은 건 아닌데. 예, 여기는 그 물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창피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뉴스에서 이제 볼 때 반물질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다크 메탈이라든가 예. 다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물질이라고 정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계를 우주 공간 속에 물질이 분포된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면 예. 반물질이나 예. 다크 메탈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하고 분리된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갔는데 그 고전 역학의 세계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컨티뉴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무한히 작은 세계까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전자같이 매우 작은 입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인류가 발견한 가장 작은 입자예요. 빛이 더 작다라고 할까? 빛은 사이즈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영역에 가다 놓으면 오케이 너무 복잡하다. 아무튼 우리들은 지금 현재 물질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세상에는 입자물리 내가 전공이 입자물리인데 입자물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리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고체 물리 뭐 이런 걸 하다 반도체 이런 게 나와서 우리 반도체를 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그런 게 있는 거 이런 있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입자를
입자의 성질에서 추구하는 학문이 물리 안에서 이제 입자 물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아니면 오감으로 또는 어떤 다른 기구를 통해서 관측한 입자들은 모두 다 파티클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물론 아까도 프로톤, 뉴트론은 쿼크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는데 electric charge 그 전하만 부호가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것을 anti-electron 또는 positron이라고 해요. 그거를 반입자라고 해요. 반입자. 입자가 있으면 언제나 그거의 반대쪽에 반입자가 symmetry, 그런 symmetry, 이 자연계의 대칭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페어로 쌍을 이루어서 다 파티클하고 엔타이 파티클들이 모여서 매터하고 엔타이 매터가 있어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엔타이 매터는 거의 없어. 그리고 매터만 있어. 근데 엔타이 매터는 유일하게 많은 것은 쿼크이 많은데 프로톤 안에는 UUD, UDD 그러네. 이 안에도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런 것들이 엔타이 쿼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엔타이 쿼크로 만들어진 건 엔타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입자와 반입자, 매터와 엔타이 매터가 만나면 annihilation, 소멸하게 돼 있어. 소멸하면 다 모든 게 빛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 이론적으로는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학문이 또 입자물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물질은 그 엔타이 매터와 매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내용은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화학을 생각을 해보죠. 화학에는 periodic table이라고 이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을 기본적인 원소들을 쫙 100몇 개, 몇 개인지는 나 잘 모르겠네.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상을 다 이룬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은 것이 뭐 핵반응을 통해서 잠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을 관측을 하는데 옛날에는 갈릴레이 뭐 이럴 때부터 이제 망원경 갖고 뭐 무슨 목성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관측을 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로켓을 보내서 실제로 막 바깥에 있는 별들을 가까이 가서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서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periodic table 또는 전자 이런 것들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막 산수를 계산을 해. 그 우주에 있는 전체 물질들의 질량 이런 걸 계산해 봐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주가 요새 팽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가 다 있어. 그거를 계산을 다 해서 산수 포뮬라에 때려 넣으면 이게 질량이 안 맞아.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까지 역사상 인식해온 물질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dark matter. 다른 거하고 인터랙션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물리 공부하고 교과서에도 써고 논문도 열심히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우주의 질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dark matter라고 했어. 모르니까 아직. 그런데 그것까지 집어넣는데도 안 돼. dark 에너지가 있다. more than 70%가 dark 에너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나도 몰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지.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낼지 못 알아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지금 내가 얘기하는 물질은 우리가 그런 눈이 이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그냥 모두 다, 그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 이거 전부 다 합쳐서 세상에 있는,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리학의 연구 대상은 그냥 자연계 전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적용 범위가 되게 폼 잡으면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물리학의 특성은 그 근본적인 입자의 성질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너무나 특이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영역이 철학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연과학 안에서는 가장 넓어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electron diffraction 실험이라고 하는, diff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은 이렇게 퍼져나가요. 물론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구면파로 이렇게 소리가 막 퍼져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물결이 옆으로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간 지점으로부터 파동이 생겨서 이렇게 쫙 펼쳐나가죠. 돌을 연못에 던지면 동그랗게 파도가 2차원 스페리컬 웨이브, 그러니까 서큘러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원을 그리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고, 파동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예를 들어 그 가로막이를 해. 예를 들어 소리가 한 지점에서 이렇게 구형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게 다 막아서 말이 전달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들려요? 아, 물론 마이크 때문에 저기로 가지만 그런 이유는 이 파동은 가로막아도 옆에서 그냥 허이겐스 원리라고 하는데, 물결을 이렇게 치는데 여기 가로막이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비집고 나와가지고 쭉 퍼져서 나가. 그런 현상을 회절, diffraction이라고 해요. 근데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은 입자, 파리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파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을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이런 그 어떤 슬릿, 이렇게 틈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띠 무늬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을까? 방충망이 있어. 방충망을 어떤 때 방충망을, 햇빛이 있는데 방충망을 싹 바라보면 희한한 띠가 생기는 걸 본 적 기억나요? 그 눈이 고장난 게 아니야. 이렇게 원형 띠가 이렇게 생기는 때가 있어. 그런 게 이제 회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간섭 무늬가 되는데, 전자를 그 구멍을 통해서 보냈더니 다음과 같이 그런 그 회절 띠가 생겼어. 그 양자역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전자의 파동성을 보는 건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는 전자를 설명하기도 하고 우주의 은하계를 설명하기도 해요. 따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에 있어서 적용 영역이 가장 넓은 학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까지는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 전문가들도 못하는데 뭐. 근데 그 이유는 얘네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거든. 사람과 달리. 누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연계의 규칙을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놈으로부터 가장 큰 집단이 모두 다 그 룰을 따라. 너무나도 신기하게. 사람들은 반칙하는 사람 많잖아요. 얘는 반칙을 안 해. 교육시킨 게 아니라 몸에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봐.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시간은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빅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믿기가 힘든데 그런 증거가 있어요. 빅뱅을 했을 때 이때 튀어나온 빛들이 지금도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데 그걸 재보고 그래.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그걸 공식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의 스케일과 타임 스케일이 있어서 어떠한 학문도 물리학보다 더 미세하고 더 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학문은 없어요. 그 물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연현상이 그렇게 컨시스턴트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물리학은 모든 자연과학과 공학의 토대가 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 심지어 뭐 생물 이런 데서 화학 이런 데서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다 물리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빌딩 블록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을 체계를 쌓아나가는데 그 출발점이 중요한데 물리의 출발점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펙티브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전자가 기본 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항상 의심해요. 전자 깨지지 않을까? 전자는 왜 깨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항상 항상 내가 그 밟고 있는 기초를 부수려고 하는 게 이제 물리하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 그렇지만 화학에서는 절대로 원자를 깨면 안 돼. 화학의 우주는 주기율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원자들에 대해서 원자들이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electromagnetic interaction,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물리의 여러 가지 힘들,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핵력인데 핵력 안에는 강한 힘, 약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중력도 고려 안 해요. 화학에서 중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전자기력 하나가 있는데 그 전자기력이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가 뭐 분자 이런 걸 이루면서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기력을 주고받게 되는데 사실은 빛을 주고받는 거예요. 전자기력에 의해서 원자와 전자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분해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빌딩 블록이 원자와 전자야. 그 이상은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리학은 좀 다르죠. 물리에서 원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에요. 물론 100년 전에는 기본 입자였죠. 생물은 생명체 현상을 연구하죠. 생물에서는 화학적인 결과물을 잘 활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하는 사람이 화학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거기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오차무라고 얘기했을 때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죠. 바뀌지 않는 거. 이 어떠한 결합을 했을 때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 전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물리하는 사람 물리만 열심히 해서 아주 단순한 아주 쉬운 문제만 신경을 쓰고 화학하는 사람은 화학의 영역이 있고 근데 화학은 물리를 밟고 일어서 있고 생물은 또 화학을 밟고 또 일어서 있어요. 서로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물리가 이쪽에 어떤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위에 올라서 있지는 않아요. 절대로. 어느 하나의 정보도 활용하지는 않아요. 현상론적 법칙이라는 거, 현상론.
현상론은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해서 얻은 결과를 갖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걸 현상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underlying theory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경험적인 정보를 갖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현상론이에요. 과학에 있어서 철학의 현상론은 어쩐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물리는 현상론에서 출발하지만 모티베이션은 동기는 우리가 관측한 현상으로부터 어떤 실험식을 얻어내고 그거로부터 뭔가 알아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언더라잉 티어리로부터 다시 서술할 수 있는 그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현상론적 법칙보다는 first principle 뭔가 이렇게 수학적인 무슨 그 수학에서 엑시엄이라고 해서 공리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내. 자연현상을 복잡다단한 자연현상을 단 한두 가지의 가설을 그냥 믿고 출발했을 때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학문적인 구조를 추구하는 것은 물리학이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물리 법칙은 화학이나 생물의 법칙은 시간, 공간, 조건 그런 것들이 다 일치해야지만 돼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생물 하나를 예를 들어 태양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거기에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용할 수가 없죠. 온도, 시간, 뭐 어떤 거와 상관없는 완전히 보편 타당한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물리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요. 지금 많이 얘기를 했었죠. 멘델레프가 다음과 같은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핵반응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거니까 옛날에는 없었겠죠. 일종의 실험식이에요.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부류를 이룬다는 사실을 분류표를 만들어냈어요. 뭐 식물 분류표 뭐 이런 게 만들어놨다. 무슨 생물들의 뭐 종속화 뭐 강문계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 그 지금은 유전자 이런 데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그 좀 더 언더라잉 티어리를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현상론적인 접근을 해서 실험을 하고 그냥 데이터만 얻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그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어. 그냥 그런 규칙이 있어서 구구단 같이 갖다 놓고 활용만 해온 건데 물리에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수소 원자 이 수많은 것 중에 단 한 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푼 것도 아니야. 그거에 가장 쉬운 문제를 조금 풀었어요. 양자역학이 없이는 그 사실을 풀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 피리어드 테이블의 구조가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설명하는 이론이 우주를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이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원자를 설명하는데 그거로 이 전체가 완전히 설명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주기율표의 분류 이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물리 양자역학 책의 거의 마지막에 수소 원자에 찔끔 푸는 게 나와. 그렇지만 이제 화학의 시작은 이 피리어딕 테이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내내 양자역학을 공부해도 그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과가 양자역학인데 그거를 4년 신나게 공부해가지고 수소 원자 하나를 겨우 풀까 말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화학에서는 당장 이게 빌딩 블럭이기 때문에 물리 양자역학의 결과를 다 퍼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늙어 죽어. 화학을 시작하기 전에 늙어 죽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이 회사 뭐 이렇게 선전 뭐 스폰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자, 지금 현재 24개 그 지오 포지셔닝 그 세틀라이트이 24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서로 그 정보를 주고 하면서 우리들의 위치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이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려면 이 특수 상대성 또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여기 뭐 천문학과 그 홈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매일 10km씩 거기 그 텍스트에 있어. 이 답은 알죠? 도저히 못 쓰겠죠? 자, 이거는 나도 답을 잘 모르고 이런 문제를 하나씩 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숙제를 조금씩 내볼게요. 아이폰이 갖고 있는, 또는 여러분 말이 아이폰이라고 했지만 다 유사한 거지.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나는 아직 없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특수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밀면 또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벌리면 확대도 되고 막 그런 게 물리 현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한번 어디에서 찾아봐요. 다른 과학하고 이제 관련된 거. 수학을 15분 동안 얘기한 공학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 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또 공대생이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섭섭해할 수도 있네. 그래서 여기에 전전전 학생이 제일 많아요. 전전전 손 들어봐요. 한 40명 되는 것 같은데. 전기, 전자, 전파 다 물리하고 연관이 있죠. 심지어 지하철에도 물리가 쓰여요. 1974년인가 75년인가 75년이었다. 74년 74년이다. 7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내가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전철이 들어왔어요. 사회 시간에 시험을 봤어. 이번 8.15 광복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통된 교통수단의 이름은, 그리고 네모가 구멍이 3개. 나는 그 우표를 샀어. 우표를 샀는데, 경축, 지하철 종로선 개통이라는,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 1호선 전철은 아직도 그 모습 좀 유치한 노란 바탕에 빨간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어. 야,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할까? 지하철이 맞는데, 이게 시청에서 청량리까지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 양쪽은 지금은 뭐 엄청나게 길어졌죠. 오산 뭐 이런 데, 천안 이런 데도 가고, 이쪽으로는 뭐 의정부도 가고, 한참 멀리 가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 지하철이라고 해야 돼? 종로선이라고 해야 돼? 이게 바보 같았죠. 종로선이라고 해서. 이 지하철은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구간밖에 개통이 안 돼서.
그래서 틀렸어요. 지하철이 답이었는데 그 지하철을 그때 탔을 때에는 쓸 때마다 막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 그것도 물리의 현상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저거 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이 기차 바퀴가 쇠바퀴가 있잖아요. 굴러가는데 이렇게 기차를 세우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뭐 자전거, 자동차 뭐 다 똑같아. 그러니까 패드형이나 어떤 드럼형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술 그런 걸 안 배운 저는 잘 모르나? 하여튼 이 바퀴가 돌아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꼭 잡는 거야. 손으로 하면 손이 타버리겠지만 어떤 그 샌페이퍼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눌러서 안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 마찰력을 이용해 가지고 바퀴를 정지를 시키는 거야. 그 소리가 대단하고 그 입구에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역으로 들어올 때는 막 불꽃이 막 튀겨. 근데 어느새 요새 전철은 몇 호선까지 갔는데 나는 4호선까지, 대학 다닐 때 4호선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잘 이렇게 갈 때마다 지도를 보고 저 찾는데 어느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하철을 타는데 쓰는데 소리가 안 나. 대신에 소리가 나긴 하죠.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런 기계적인 방법으로 전동차를 정지시키던 기술에서 아주 옛날에 저거지만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코일을 달아가지고 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감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 전류를 역으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다가 또 재활용을 하는 기술이 상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1호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많은 지하철의 경우 기차가 쓰는데 끽 소리가 전혀 나질 않아. 대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전자기력에 의해서 패러데이의 그 발전기 원리를 아주 옛날 거지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가 그렇게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물리의 이론은 생존력이 영원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한 달이 멀지 않게 뭔가 신상품이 나오고 핸드폰 여러 번 자주 바꾸죠. 테크놀로지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정신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물리는 그렇지 않아도 돼. 똑바른 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자기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자, 우리가 수학을 많이 피한다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물리적인 법칙을 표현하는 가장 간결한 방법은 수학적인 포뮬라예요. 공식.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물리는 수학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무엇에 있어서 다르냐? 물리는 자연이 연구 대상이고 물리적인 법칙은 자연의 규칙을 기술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리의 법칙은 자연의 현상을 기술할 수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F equal ma, E equals mc square 뭐 이러면 그게 자연하고 자연의 발을 디뎌 놓지 않은 공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실험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지만 수학은 수학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실제 자연에 존재한다는 거하고 독립적이에요. 무관해요. 자연에 그런 게 있건 없건 상관 안 해. 그냥 논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현상을 보고 수학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데 방정식을 푸는 법은 수학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수학하고 물리는 전혀 같은 게 아니다라는. 근데 특이하게도 상보적인 효과가 있지. 수학이
예를 들어 생각만 한다면 세상이 3차원으로 될까 4차원으로 될까, 눈으로 보지, 태어나서부터 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다른 감각을 쓰면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공간이 3차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학을 만들어낸, 예를 들어 수학을 만들어낸 사람도 사실은 자연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경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의 출발이. 그래서 상당히 물리적인 현상에 기반을 한 수학적인 이론들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지만 출발점 또는 어떤 동기를 물리에서 가졌을지 모르지만 수학은 수학 나름대로의 그냥 논리적인 체계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하더라도 수학은 언제나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리는 아무리 공식이 수학적으로 멋있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 그건 물리가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물리에는 실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론하는 사람은 그 실험적으로 얻은 현상론적인 결과들을 수학적인 이론 체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하는 사람의 역할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생각을 해서 실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자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게. 예를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험기구인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CERN에 있는 스위스와 프랑스 접경지에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실험기구가 있어요. 어떠한 학문을 초월해서. 거기 이제 입자물리 실험, 힉스라고 하는 입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슈퍼시메트리, 유니파잉 티어리,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해보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실험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간 실험인데, 거기서 이론의 역할이 매우 커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그게 없으면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어떻게 질량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과 같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 이제 힉스 입자를 지금 현재까지 이론적인 구조에 따르면 이용해서 질량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이론은 다 꽝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는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물질이 있고, 그 물질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나중에 운동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이내믹스, F equal ma 이런 공식이 결국에 운동의 원리, 왜 그렇게 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공식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세상을 다 지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1학년 때 들어가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워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 익히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유클리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게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가? 근데 대략 한 22가지의 증명 방법이 있대요. 근데
뭐가 됐건 그 증명을 한번 해봐. 옛날에 해봤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지. 그게 어떻게 유클리드 공간하고 연관이 있을까? 뭐 인터넷에서 찾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근데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마음의 준비를 해오고, 항상 물리적인 그 이론을 만들거나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게 틀릴 때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걸 찾는 걸 즐거움으로 여겨요. 왜냐면 그래,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 그래, 지표면에 삼각형을 그려봐. 최대한 크면 좋겠지. 아까 막 그 인공위성도 없으니까 인공위성에서 지표면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봐요. 그 세 변이 직각삼각형을 그려봐. 그러니까 적도에 한 밑변이 있고, 그럼 직각이 되면 적도에서 예를 들어 한 지점에 위도를 따라서 선을 하나 그리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 직각인 두 개의 선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을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크면 클수록 눈에 잘 띄겠지. 그 세 변이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C제곱이 되는가 한번 봐요. 그 삼각형은 보통 2차원에서 그리니까 그게 2차원 유클리드 공간하고 일치하는지, 또 경도와 위도 이런 걸 그려봐서 적도에서 근 두 개의 뭐 위도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고 지표면상이 유클리드 공간인지 아닌지,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해봐요. 쉬운 내용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 평행선이 아까 지금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 지표에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 두 개의 위도선을, 물론 하늘로 그으면 안 되겠지. 일로 이렇게 커야 되겠지. 이렇게 두 개를 커. 그 영원히 가. 어떻게 돼? 북극에 가면 만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갈래요. 물리 법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 공간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물리 법칙이란 과연 어떤 것을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를 더 끼워 넣으려고 해요. 지금 물리학의 정의와 물리에서 뭐 얻어내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러면 내가 혼자서 지금 1시간 떠든 거하고 유사하게 자기가 하는 학문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보고, 그럼 과연 내가 속해 있는 학문의 어떤 목표는 무엇이고 그 대상은 무엇이고, 그러면 물리하고 비교해서 화학이나 다른 학문하고 비교했을 때 학문이란 도대체 어떤 걸 학문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당히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 인접학문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좀 어려운 거지만 물리학하고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상.